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매번 올림픽이 끝나면 나오는 얘기가 금메달 수로 순위를 정해야 하나, 아니면 전체 메달 수로 순위를 매겨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순위를 정하고 매겨야 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순위를 정하고 몇 등을 목표로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건데요. 이것은 결국 지나친 경제를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습관적인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몇 등이라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충실했느냐 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성주투쟁위원회가 사실상 사드 배치를 제3후보지 검토 요청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을 듯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주투쟁위원회가 그 성산포대가 아닌 이 성주군 내 읍내에서 상당히 떨어진 제3후보지를 찾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좀 모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성주투쟁위원회 어제 그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제3후보지 그 검토 요청안에 대해서 그 찬반을 부른 결과 투쟁위원 33명 가운데 그 찬성 23표, 기권 9표, 반대 1표, 이 찬성 쪽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죠. 예. 이 성주투쟁위원회 오늘 중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새 뭐 연일 보면 뭐 이 뉴스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태영호 공사 가족의 귀순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영국하고 미국의 공조 속에서 아주 저도 이걸 좀 봤는데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결국은 영국과 미국의 공조 속에 온 모양이죠. 007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른바 그 영국의 그 첩보기관인 MI6. 007이라고 그러시는군요. 네, 007이죠. 007이죠. 007. 네. 여기가 이제 영국의 그 첩보기관인 그 MI6의 이제 기관의 그 정보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직접 관여를 했다고 그러죠, 이번에. 그 작전을 했던 셈인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아주 그 내밀한 부분까지 영국 언론들이 추적을 해서 보도하는 이제 이런 대목인데요. 이 영국의 그 선데이 익스프레스가 아주 그 상세한 내용으로 이제 그 보도를 했습니다. 이 태영호 공사가 그 망명을 위해서 그 처음 접촉한 대상은 영국의 그 첩보기관 관계자, 즉 MI6 관계자였고요. 이 2달 전이었다고 하죠. 이제 그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가 그 의사를 이제 확인을 하고 백지 망명 수표를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라도 갈 수 있다. 그랬더니 태영호 형사 이 한국형을 선택을 했다고 하죠. 이 지난달 그 탈출 경로는 영국 그 옥스퍼드셔 그 브라이즈 노턴 공군기지에서 그 영국 공군 수송기를 타고 이제 그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로 간 다음에 여기서 비행기를 다시 갈아타고 우리나라로 바로 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그 미 공군 비행기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독일로 갈 때 영국과 미국의 그 정보기관과 그 외교 당국자 7명이 무려 같이 탑승을 했다고 하네요. 미국과 영국이 그 이번 그 태영호 영사의 그 탈북을 그만큼 이제 그 비중 있게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유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 그 북한의 유럽 내 네트워크라든지 이러한 것들. 북한이 뿐만 아니라 그렇죠. 북한의 그 내부에 아주 그 고위층에 이제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근데 이게 무슨 이거 영화를 한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청와대 그 우병우 민정수석 퇴진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권 흔들기 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또 다시 밝혔다 그러네요. 네, 이것도 이제 그 영화의 그 소재가 좀 닮아한데요. 네. 우리는 영화 같은 삶을 살아요. 맞습니다. 네. 우병우 민정수석 퇴진을 요구하는 그 대다수 언론과의 그 전면전을 선포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이들 언론을 부패 기득권 세력, 좌파 세력의 그 우병우 죽이기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어제 그 한 언론과의 그 접촉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제기된 온갖 의혹과 관련해서 그것을 그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게 없다면서 그 본질은 그 집권 후반기 그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데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 우수석에 대한 그 첫 보도가 나온 뒤로 그 일부 언론 등 이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우수석 의혹에 대해서 입증된 것은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의혹을 입증되기 위해서는 수사가 돼야 되거든요. 검찰 수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몸으로 그렇죠. 수사를 받는 것들이 검찰의 수사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흔들기라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우병우 수석에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순서가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무 정지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어제 고별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게 고별이 아니라 무슨 취임 기자회견 같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 고별 시리즈입니다. 어제 그 세 가지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첫째 그 경제 민주화 없이 그 정치 민주화. 우리 사회 통합 안 된다. 이런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된다. 즉 개헌 이야기죠. 이 더민주화 대선 주자들 전당대회 그 끝난 후 개헌에 대한 그 입장을 좀 명확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됐고요. 세 번째 그 더민주 이대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왔죠. 이 김종인 대표 그 대표직을 내려놓은 후라도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 정당과 그 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 특위 설치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어진 점심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 세상 변하는 것 모르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답답했다. 이 경제 민주화의 그 신념을 가진 그 대선 주자가 없다. 이렇게 또 이제 더민주를 좀 성토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세상 변하는 거 모르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는 이제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강경 설명성을 주장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냐 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인데 이번 주말이죠. 맞습니다. 8월 27일이죠. 이 지금 당대표 선거는 일강이중이다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6개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류라고 하면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친문이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쓰고 있죠. 이 주류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남, 대구, 제주 세 곳을 제외하고 13군데 시도당 위원장 모두 주류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서울, 제주, 경기, 인천, 충남, 강원, 호남, 영남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선출하게 되는 이 권역별 최고위원 모두 이제 주류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여성과 청년, 노인 등 3개 부문별 최고위원 역시 주류가 차지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더민주의 최고위원회는 이 주류 일색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제 이 같은 취지는 지역 대표, 이 부문 대표성으로 지도부를 좀 구성하겠다. 이런 혁신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게 한 개파의 한 개파가 이제 지도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이런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다. 목소리가 다양해야 되는데 나오고 있죠. 다양한 목소리가 없는 정당은 혁신 개혁도 못합니다. 네, 이 제도 개혁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명의 당권 주자 중에 마지막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 아주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도 불리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의가 있는 곳에 대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의가 있는 곳에 네. 대세가 있다. 불리하다는 얘기 듣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죠? 며칠 전에 저 당을 오래 지켜오신 원로 고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예. 60년 전통의 우리 민주당의 명맥을 잇게 해준 사람이 우리 추미애 아니냐. 네, 음지양지 잘 알면서도 양지 따라 나선 적도 없고, 당이 어려울 때 늘 짐을 져왔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험난한 당일 게 분명한데 당대표 꼭 되라, 의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제 물론 다른 후보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 추미애 의원으로는 강한 문재인이 불가능하다. 김상곤 후보는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 후보의 힘을 빼는 당대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이제 전당대회에서 예. 좀 그 상대 후보들에 대해서 결정짓기를 하시고 하는데요. 제가 2002년에는 대지 엄마가 돼서 대전 승리 이끌었고요. 예. 그전 97년에는 50년 만에 정권 교체 정말 지역주의에 맞서서 슈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싸워서 해냈습니다. 두 번의 대선 승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새 후보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서면 대선 패배한다 하는 건 근거 없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김종인 대표 체제, 빨리 과거 지도 체제 끝냈어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세상 변하는 건 모르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 답답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종인 대표님은 그동안 선거 과정에 당을 맡으셔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강연도 하셨어요. 네. 저는 우리 당 외연 확장에 큰 역할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대부분 당원들도 그런 기대가 큽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세상 변하는 줄 모르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많아 답답했다. 사실은 이런 전당대회에서도 저도 가급적이면 당내 이전 투구에 빠지지 않고, 당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승리하는 강한 야당 만들고, 또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당으로 거듭나자 그런 강조를 드리니까요. 크게 김 대표님께서도 걱정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아마 이 당내에 있어서의 어떤 강성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16개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있었죠, 그죠? 네. 근데 주류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거고요. 여성, 네. 청년, 노인 세계 분별 최고위원 역시 주류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고요. 네. 권역별 최고위원 모두가 주류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자, 네. 이렇게 주류 일색인 정당에서 개혁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권역별 시도당 대회가 경기도를 마지막으로 어제 끝났고요. 예. 아직 부문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지 아닐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예단하기 어렵고요. 근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는 이 하루아침에 당원 대의원들이 그렇게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하질 않고요. 당원 대의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후보들의 정강 정책, 우리 당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
또 당일날 연설 이런 것에 많이 좌우가 됐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네거티브로 당을 분열을 불안케 한다든가 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지지자들의 요구가 일상 분열하지 마라 제발 좀 반드시 통합해라. 또 야당답게 해낸 성과가 없다. 좀 강단 있게 좀 해봐라. 도대체 어떻게 이 민생에 대해서 응답을 하겠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히 우리 당심을 읽어내고 자기 정당 정책을 가지고 호소력 있게 하면은 현장에서 표가 다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의 시도당 대회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어떤 개파 일색이다 하는 것은 정말 여태까지 분열의 프레임에 갇혀서 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열을 바라지 않는 이 당원들의 어떤 그런 바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류 위주로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고 이제 그런 당원들의 절박한 요구 또 밖에 있는 국민들의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연설 내용에 담거나 그거의 호응들을 이끌어내는 주자가 항상 이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특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특정인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누가 우리 당 지도부에 자질이 있고 대선을 준비하는 지도부로서의 열기가 가득 차 있느냐 그런 걸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 대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호남에서의 어떤 그 지지를 다시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흔히들 호남 출생을 들어서 호남 대표가 되겠다. 호남 대표론을 말씀하십니다. 출생을 관점으로. 근데 그것이야말로 호남을 잘 모르시는 거고 호남을 고립시키고 호남이 가장 싫어하는 호남을 지역주의에 가두는 것이 되는 겁니다. 호남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 위기를 돌파해낸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남 정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 위안부 협상이라든지 잘못 가고 있는 역사 왜곡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또 건국절로 하자는 8.15 경축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 위기감을 느끼고 굉장히 분노하는 지역이 분노 지수가 높은 지역이 또 호남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복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해내느냐 제대로 그럴 때 이제 호남 지지가 복원이 되고 힘도 주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제가 해내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건국절로 하자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8.15 경축사 때. 네, 그런 말하자면 그런 뉘앙스가 풍기게 말씀을 하신 거죠. 뭐 그거야 그렇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단정적인 말씀은 제가 거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여쭤볼 게 우병우수석 문제 같은 건데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저는 이 대통령께서 민심을 너무 모르신다. 청와대가 민심을 너무 모르시고 적반하장격이다라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뭐 언론의 감찰 내용이 누설됐다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강하게 나가는 것은 국민의 눈이 무섭지 않은지 정말 적반하장격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까지 부패 비리 의혹을 가지고 있는 하수인을 지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오히려 비리 몸통이 노출될까 봐 곁다리를 긁고 있는 셈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지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그래요? 예. 네.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주기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우수석 의혹에 대해서 입증된 것이 없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요. 그 지역 신문이 좌파를 대변해온 신문이고 부패 기득권 세력을 강타한 신문인가 지역 신문이 한 달 이상을 계속 그 전면에 깔고 보도하는 걸 읽어봤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나. 네. 그냥 웃음으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상당히 갈 것 같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좀 끌겠죠, 이 문제? 아니, 우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 달 동안 신문도 안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좌파 세력, 부패 기득권 세력을 당신을 흔들기 위한 느닷없는 그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그 신문에 그 지역 최초로 시작한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 온갖 신문이 그 우병우 주석에 대해서 한 달 이상을 의혹을 제기하고 방송도 그러했는데 그럼 대통령은 한 달 내내 청와대에서 휴가를 보내신 건지 귀를 막고 계신 건지 웃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 저는 답답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5일 남았습니다. 그죠? 네. 근데 5일 후에 말이에요. 네. 당대표로 당선이 되시면 예? 네. 이거 저희랑 꼭 인터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 네. 우리 청취자분하고 꼭 약속. 이건 대국민 약속입니다. 예? 예? 국민에게 당대표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꼭 한번. 네, 당대표로서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럼요. 그 말씀을 꼭 해주세요. 월요일 날. 결의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월요일 날 꼭 좀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드립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 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영입니다. 폭염은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분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 두통이나 근육 경련 그리고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안전한 여름 나기 캠페인 국민안전처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예, 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7시 37분 07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답게 곳곳에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특히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월계 1교부터 노원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분당 수소로는 반대로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도심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이 더위 언제쯤 잦아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기상청 예보로 제 기억에는 지난주 말 정도부터는 좀 나아진다고 그랬는데 어제 서울 기온은 이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쯤 잦아들지 모르겠는데 이런 폭염 때문에 가축뿐만이 아니라 어류들까지도 폐사해서 열흘이 넘도록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폭염이 더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수확할 어류가 없어서 어민들 진짜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태안대야도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김우석 씨 연결해서 현지 상황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야도가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면도 천수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수만에요? 아. 예, 예. 근데 지금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죽은 고기가 대략 한 230만 마리 정도가 폐사가 됐습니다. 130만 마리요? 예, 예. 아이고, 130만 마리면은 대충 죄송합니다만 금액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피해입니까? 한 5, 60억 정도 됩니다. 5, 60억이요? 예, 예. 아이고, 제가 이게 말이 잘 안 나는. 그러니까 그 120만 마리고 5, 60억이 지금 그 대야도 어민분들이 전부 피해보신 금액의 합산인가요? 예, 합해서입니다. 합해서죠? 예. 아이고, 몇 분, 지금 손해보신 어민 숫자가 어느 정도 되세요? 9명 정도 됩니다. 9명이요? 예, 예. 9명에서 5, 60억이요? 예, 예. 그러면은 한 분당 5억 정도씩은 손해보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 손해봤다고 봐야죠. 아유, 그거 어떡합니까? 그게, 굉장히 큰 손해인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거 저도 말이 안 나오네요. 빨리 이 더위가 지나가야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해수 온도가 내려가려면은 이 폭염이 끝이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은 120만 마리, 지금 살아있는 우럭도 있죠, 그죠?
예, 우럭이 이제 3가지쯤입니다. 아주 예. 작은 거, 중간 크기, 아주 큰 거 이렇게 3가지인데 예. 이번에 이제 당한 것이 이제 큰 것들이 이렇게 다 당했습니다. 큰 것들이요. 예. 큰 것들이 보통 몇 그램 정도 이상 되는 겁니까? 400g 이상 되는 거죠. 400g 이상이요. 큰 것들 그러면 지금 중간하고 그 작은 우럭들은 아직 괜찮고 좀 살아있군요. 예, 살아있긴 살아있으나 이것도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거나 작은 거는 나중에 이제 그걸 키워가지고, 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키운 게 거진 다 죽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런 셈이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 불악의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오시고, 예. 여기 지역 국회의원도 오시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특별 자금 좀 내려달라고 좀 부탁했습니다. 반응이 어떻든가요? 예,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적극 검토하겠다면은 그건 조금 적극성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안 될 확률이 높은데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확률이 높은데 지금 어쨌든 빨리 좀 더위가 없어져야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앞으로 근데 이 돈 문제 말고요. 또 다른 지원 같은 거 필요한 거 없으세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지금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보험이 있으시군요. 예. 그 보험이 있는데, 저희는 고소는 이것이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보험상에 고소는 특약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꾸 이상기온이 이렇게 생기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고소는 이런 것은 특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본 보험 계약에 속해야 한다 이거죠. 지금 특약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면 특약이기 때문에 지금 난 손해를 보험회사로도 받을 수 있으시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특약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특약을 들은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특약을 몇 분 정도 들으셨어요? 겨우 82명 중에 7명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 안면들 전체가 82명이서 양식을 하는데 이거 참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위가 최소한도 이번에 맞는다면 이번 주 말 정도부터는 좀 풀린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어쨌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태안 대야도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김우식 씨의 입장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렇게 어류가 집단 폐사하고 있는 현재 상황,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조양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태안 대야도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서만 피해액이 약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만 마리가 지금 폐사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다른 지역도 이게 지금 피해가 심하죠? 네, 경북, 포항, 그리고 경남, 통영, 거제, 고성 지역 양식장 쪽에서는 어패류가 약 140만 마리 정도가 폐사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최근엔 전남 연안에서도 대량 폐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류들이 폐사하는 경우 과거에도 있었나요? 과거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어류 폐사가 가끔 보고되기는 했으나, 예. 올해의 경우처럼 폭염으로 인해서 대규모 폐사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너무 더워서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더워지면은 바닷물이 이제 더워지고, 바닷물이 더워지면은 바닷물 속에 있는 산소량이 줄어드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죽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기단 배치가 우리나라 주변에 맑은 날씨가 많아지고, 예. 이로 인해서 일사량과 기온이 크게 증가한 것이 폭염의 주된 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동풍바람이 불어서 남쪽의 따뜻한 해수가 우리나라로 아주 쉽게 유입되는 그런 해류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네. 저는 진짜 이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이 물이 비열이 높잖아요. 네. 그 비열이 높다라는 거는 기온 변화에서 쉽게 이게 식고 또 차가워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물은 공기에 비해서 열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열 용량이 커서 서서히 더워지고 서서히 식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계속 폭염 예보가 더 있어서 바닷물 수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류들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표층은 따뜻해지고 저층과의 순환이 멈추게 돼서 저층에 산소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어류 피해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바닷물 수온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느 폭염이 지나고 어느 정도 있다가 이게 내려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 9월이 돼야 수온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9월이 돼야? 네. 9월도 초순, 중순 있는데? 그건 이제, 폭염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폭염이 지나고도,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무슨 방법 없습니까? 지금 어민들 같은 경우엔 지금 사실 한 9분이 5, 60억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고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거 바닷물에 얼음 같은 것도 집어넣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글쎄요, 극지역에서 큰 빙하 같은 걸 끌고 오면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건 쉬운 일은 아니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상 양식장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바다에서도 상대적으로 해수 유통이 잘 되는 지역이 있고 그러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 유통이 잘 되는 지역은 수온 상승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양식장을 옮긴다거나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육상 양식장으로 되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어요? 육상 양식장은 육상에서 말 그대로 양식을 하는 거거든요.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바닷물을 끓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혼합을 하거든요. 지하수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수온 상승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지하수를 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바닷물은 지하수를 쓸 수가 없잖아요. 바닷물 물고기한테는요. 바닷가에서는요. 지하 해수가 나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하수가 지하 해수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차가우니까 그걸 펌프로 올려가지고. 이 육상 양식장에 물을 대주면 수온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전 잘 모르겠는데 우럭 같은 경우에 이게 깊은 물에 사나요? 얕은 물에 사나요? 양식장은 대부분의 경우 다 수심에 상관없이 수심에 상관없나요? 얕은 데서 양식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영향은 없죠. 그러니까 육상 양식장으로 장기적으로는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조양기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